3월 30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린 뒤 직접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카드가 사라지면서 초대 총리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명동성당 무료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는 약자를 잘 챙겨달라고 했는데요. 윤 당선인도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도 공수처와 여성단체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해지면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정치교체와 합당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얘기도 나눴는데 김동연 대표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한 가운데 김진애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권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백반장, 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리직을 고사했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봅니까?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직을 맡지 않고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출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5년 뒤에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서 당내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당권 도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직접 출마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선거 지원 활동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잠시 후 뉴스픽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수위와 공수처의 간담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김진욱 처장 거취 문제도 거론이 됐다는 거죠? 네, 인수위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취를 압박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순위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후보군이 상당히 좁아졌죠. 경제 전문가 총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자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총리 안 한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일본이 또 풍계리 복구, 마지막 5차 평화 협상입니다. 자, 오늘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하루입니다. 이런 날이면 괜스레 시 한 편이 떠오르곤 하죠. 이 봄비처럼 따스한 백다혜 반장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듣고 가실까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네, 프로스트의 명시 가지 않은 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유독 이 시에 애착을 갖는 이가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 안 위원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 끝에 탈당을 결심했고 SNS에 이 시를 올려서 새로운 길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네, 안철수 위원장 이번에도 새로운 길을 가려는 듯합니다. 자타공인 영순위로 꼽혔던 차기 정부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신다고 하고 새로 또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아니라면 어떤 길을 가려는 걸까요? 일단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를 최전선에서 치렀으니 이해도 갑니다만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오죠.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선을 그었지만 당권 도전은 지금 생각하진 않는다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에 직접 선수로 뛰진 않더라도 뒤에서 감독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도 이준석 대표 변수가 있습니다. 당 선대위원장의 임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당의 선대위원장은 그건 당대표의 결심이고 당대표의 목 아닙니까?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몫이지 제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 종합해보면요. 이 합당과 지방선거를 거쳐서 당내 기반을 닦고 내년에 당 대표에 도전한 뒤에 최종 목표인 차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구상인 듯합니다. 당 개혁에 대한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모이게 되면 정당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치인은 거기에 따라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지거든요. 현재 민심이 지금 양쪽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영순위가 빠진 총리 후보군 인수위가 윤 당선인에게 한덕수 전 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이렇게 최종 후보 3인방을 추려서 보고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또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네, 사흘 전 인수위 첫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는 경제 전문가 출신일 수 있죠.
한덕수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YS부터 MB까지 4개 정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워싱턴 복파원과 조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따 들어가서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그게 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이라는 게 항상 공공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지 자기의 개인의 이익에 봉사를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모범 답안을 얘기해 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거 외에 정말 다른 비결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네, 만약에 통합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면 민주당 출신 호남의 상징성을 가진 김한길, 박주선 위원장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취임 후에 맞닥뜨려야 하는 여소야대 국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4월 3일 또 발표가 확정된 게 맞는지랑요.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네, 뭔가 퀴즈를 풀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요. 이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첫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협조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은 무리다,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협조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진전입니다. 다만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대목에선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도 녹아 있는데요. 자, 윤 당선인 측에서도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이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통이동 시대를 거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실무적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준비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제 생각에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한 달 보름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늦어도 6월이 가기 전에는 집무실이 가능하다. 자, 과속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안보와 경호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여론도 비슷한데요. 자, 먼저 이 집무실 이전에 찬성이냐 반대냐 일반론으로 물었을 때는 찬성이 44.3%, 반대가 51.9%로 반대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시기와 장소를 나누면 결과도 조금 바뀝니다. 자,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24.3, 시기를 조절해서 용산으로 가야 한다 23.7, 그리고 이전은 찬성하지만 용산은 안 된다 6.2%였습니다. 이 셋을 합친 찬성 응답이 54.2%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 예산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소요 예산안과 함께 제도화 방안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 이 첫 회동의 뇌관으로 꼽혔던 여러 이슈 중에서 사면은 아예 거론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선인 측 역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와 조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회동 조율 단계에서는 당선인 측으로부터 사면 건의하겠다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묶어서 할 테니까 두고 보시라라는 권성동 의원의 말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회동 직전에 당사자인 MB의 의사가 윤 당선인 측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면 문제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 사면을 건의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모처럼 진짜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마련된 그 어제 회동이
혹시 이렇게 좀 취지가 손상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저는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실무선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이명박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고문,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결단해주길 바란다라는 사견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은 결국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거란 관측에 조금씩 무게가 실립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일본이 또입니다. 자, 일본이 내년부터 쓸 고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항했다는 표현을 빼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 도발이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은 첫발조차 떼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 측은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돼 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진행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선자 입장이라 개별적 외교 사안의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풍계리 복구인데요. 자, 북한의 ICBM과 핵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화성 17형을 가장한 화성 15형을 쏜 데 이어서 4년 전에 스스로 폭파시켰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위성 사진이 바로 그 장면들인데요. 이 작년 12월부터 3번 갱도 부근의 차량과 인력 움직임이 늘었고 내부로 향하는 지름길을 뚫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그 핵실험을 하기는 조금 좀 촉박할 것 같고 북한에는 또 4월 25일이라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은 현재 속도라면 한 달 이내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머지 않았다는 전망 나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5차 평화협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번째 평화협상이 열렸습니다. 향후에 정상회담이 거론될 정도로 이견이 좁혀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중립국화를 받아들이고 외국의 군사기지를 유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와 체르니우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협상을 가장한 기만 전술을 폈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경계 태세를 늦춰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총리 후보 영순위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이 상당히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4월 3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덜고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는 하지 않아도 당연히 선거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 위원장 브리핑은 한마디로요. 이 총리 대신에 당을 택하겠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뒤에 차기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내에 자신의 세력을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전국을 돌면서 6월 지방선거 지원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주도할 거란 관측입니다. 네, 두 사람 사이 관계가 그동안 썩 매끄럽진 않았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상당히 신경 쓰는 이제 그런 발언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당권을 거쳐서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내년 6월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야만 대선 앞두고 당내 세력 공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민심이 양쪽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당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가 많이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5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후보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거는 경제 총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일단 세 사람 가운데 경제 전문가로 볼 만한 인사는 한덕수 전 총리인데요.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한미 FTA를 추진한 통산 전문가이기도 하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아까 국장이 미국에서 직접 취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10년 전,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제가 특파원 갔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주미 대사였는데 아까 그 장면은 송별회 장면인 것 같았어요. 맞죠? 단독 기사를 그때 쓰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송별회 장에 제가 한국 언론 중에 유일하게 참여를 했죠. 늘 제가 취재를 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정관 재계 관계자들이 한 200여 명 좀 몰렸는데 그때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을 좀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총리 인선에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관우는 대단한 사람이죠. 네,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YS부터 MB까지 4개 정권에서 중용이 됐었죠. 또 2007년 이미 총리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했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덕수 전 총리 말고도 경제 전문가들이 또 추가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 총리직을 맡지 않더라도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최종경 전 장관도 제가 특파원할 때 미국에 와 있었었는데 임종용 전 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던 그런 보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추경 관련해서는 어때요?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고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하고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규모인데 국민의힘이 윤 당선인 공약 50조 원을 고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선 50조 원은 너무 많고 대략 30조 원 전후가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더 단호한데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야가 요구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은 어렵다. 이 정부 측 입장을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꼽겠습니다. 네, 안철수 총리 대신 당으로 첫 번째 차기 총리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박준호 마커가 막 뛰어나가네요, 지금. 인수위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또 여가부 폐지, 임대차 3법 폐지, 그리고 이제 공수처 개혁안 등이 거기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여야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공방도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를 끝으로 정부 부처 기관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의 업무 보고한 정부 부처 기관은 53곳에 달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나섭니다. 인수위는 취임 10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과제를 위주로 선별할 전망인데요.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모두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픽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인수위의 포커스를 맞춰보는 줌인 2탄인데요. 오랜만에 줌픽 4 형식으로 꾸려봤습니다. 4가지 픽 모두 운명과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다정회의 힙합보이답게 제목은 모두 라임을 맞췄습니다. 플렉스, 플렉스. 네, 소년 심판, 그리고 여가부 간판, 임대차 대판, 그리고 공수처 단판인데요. 그럼 촉법소년의 운명이 걸린 첫 번째 픽. 소년 심판부터 주민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또 마스크 안 쓰고 노약자석에 앉아서 노인에게 욕을 합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으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이라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뜻하죠. 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인수위는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안에 대해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을 정하진 않았지만요. 만 10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이 연령대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점차 폐륜적이고 잔혹해지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실제로 촉법소년의 전체 범죄 건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를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해와 지난해 1년 사이에는 930여 명이 증가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고 지붕에 경찰까지 매달고 달아납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주일 새 서울에서 3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모두 같은 소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풀어주면 또 훔치고 풀어주면 또 훔쳤습니다.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던 바 있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치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란 시각도 있기 때문인데요.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판사밖에 못해요. 프랑스는 실제로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을 강조하는 기조인데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통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보호 관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프랑스 사례뿐만 아니라 일본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 일본에서 이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건데요. 연령을 낮출 경우 낙인 효과가 확대돼서 소년의 사회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분을 받고 어른이 돼서 그 다음요.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명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픽은요.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걸린 여가부 간판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윤 당선인 대선 기간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를 예정대로 밀어붙이면서 여가부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죠. 오늘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양성평등 가족부 공약을 내걸고 여가부 폐지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실었던 바 있는데요. 윤 당선인에게 폐지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가 내 공약들을 폐기할 수 있다. 아까 좀 예시가 여가부 폐지였는데요.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향에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고민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 대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 여가부 기능을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입니다. 인수위의 입장은 이 후자에 좀 더 기운 듯한데요. 변화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에 이렇게 폭넓게 대처하는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떼고 이렇게 미래가족부, 가족복지부, 인구가족부 이렇게 재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또 인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임대차 3법의 운명이 걸린 임대차 대판입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 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죠. 임대차 3법 2년 플러스 2년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5% 상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인데요. 인수위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는 했지만요. 민주당은 이미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판이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교각사루의 그런 그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겁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계약 갱신율이 오르는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가 안정되고 있다고 봤는데요. 법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이제 과도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의 이제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전셋값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고. 다만 여야가 공감대를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대차 3법 수정 필요성은 제기돼 왔었죠. 당장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 플러스 2년 형태의 그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올 텐데요. 5% 상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크게 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말 전에 법 일부 개정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는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저희가 좀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까지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픽입니다. 공수처의 운명이 걸린 공수처 단판인데요. 인수위는 오늘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한 겁니다. 양측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의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 조항으로 보고 폐지 의사를 밝혔었죠.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조의 순기능도 있다는 논리인데요. 기존 수사기관이 임의로 사건을 축소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간담회에선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향한 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에 대한 질책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이로 인해 야기된 불법 사찰 논란과 함께 수사 능력 부족 등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 공수처는 통신수사 관련 심의관 등을 만들어 이 불법 통신 사찰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준픽포에서는 복 국장이 직접 주민 한마디를 정리한 게 국룰이지요. 다른 소식들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우의 준픽포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수위는 오후에 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를 방역당국에 했다는 사실도 밝혔고요. 공수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요. 역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인수위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를 좀 거론한 부분을 소개를 했죠. 조멘토. 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거취를 압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요. 김 처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인수위가 공수처의 중립성 부족을 이유로 김 처장 거취를 거론하는 것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간담회에 참석한 여운구 공수처 차장은 처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차장에서 처장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용호 의원은 거취 압박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인수위는 그렇게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을 좀 알아보면요. 명동성당 내에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직접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윤 당선인은 지난달 9일 대선 후보 당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선거가 끝난 뒤 명동 밥집을 찾아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봉사활동을 진행한 건데요. 윤 당선인은 밥퍼 봉사에 앞서 명동 성당에서 정 대주교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봉사로 오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그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그런 정치를 펴주시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취임하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약속을 제가 또 취임하고도 한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보고 또 한번 오겠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챙겨주시는 그런 정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려운 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공직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가끔씩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번씩 이렇게 주로 노인분들 계시는 데 가가지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해보면은 한 2시간 일하면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쯤 명동 밥집으로 이동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식사하는 노숙인 등을 배려해달라는 서울대교구 측의 요청에 따라서 윤 당선인의 봉사활동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끝날 때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죠. 윤 당선인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종전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뜻을 이제 서로가 이제 이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오늘 추가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네덜란드 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반도체 관련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오늘 봉사활동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제 상황을 오늘 인수위 측이 밝혔고요. 김 여사가 아무래도 이제 취임식 때 첫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당선인 측은 김건희 여사의 취임식 참석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타이밍을 취임식 준비위원회 때 아마 그때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 23일 취임준비위원회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취임식 참석 여부 질문에 그건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이 김건희 여사는 대선 국면에서 당선 후에 대통령 배우자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에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역할이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대선 국면에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폐지하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수위 손에 달린 4가지 촉법소년 여가부 임대차 3법 그리고 공수처의 암난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당장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물난에 빠졌다는 평가 때문인 듯도 싶은데요.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출마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지난해 재보선과 이번 대선에서 잇따라 패한 민주당, 사직생의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 인적 자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주시리라 믿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선당 후사를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당 안팎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이 고문은 일단 모든 지도자 명단에서 열애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3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 일테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보로서 출진을 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네. 예, 당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고문께서도 많은 고민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문이 자꾸 호출되는 이유, 그만큼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서울시장 후보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당 밖에서는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물밑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당의 지도급 인사들께서 이를테면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이런 이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 당 밖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는 당내에 상당히 인물난이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상징성이자 간판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당내외에 어떤 유력한 분들을 처출하자 이런 얘기들은 자발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많았다면 총동원령을 내릴 이유도 없었겠죠. 게다가 차출론, 구체적으로 송영길 카드가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당내 인사의 추천과 이재명 고문의 좋아요, 여기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직접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죠.
오늘은 윤홍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송 전 대표를 조계종 법회에서 조회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타진했겠죠.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 그리고 당원에 대해 당이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면서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겁니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는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야 하죠. 조만간 분명한 입장을 밝힐 듯 싶은데요. 송 전 대표의 갑작스런 서울시장 출마, 명분이 있느냐 싶기도 합니다. 당내에선 패장이 선거에 나서는 건 옳지 않다. 부정적인 기류도 강하죠. 여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오세훈 시장이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데 그냥 감으로 할 문제냐 이게.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뭐 임종석, 이낙연, 뭐 김동연 다 조사를 해봐서 어떤 경우에는 홍영길 대표가 훨씬 우월하네, 월등하네. 그럼 당연히 당에서 참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송 전 대표가 서울에 연고가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인천에서만 5선 의원, 민선 시장까지 지냈죠.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86 용태론을 꺼내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때도 인천 시민들에게 사의를 표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5선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계양구 구민 여러분,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으로 저를 신임해 주셨던 인천 시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라 결국 서울 시민의 판단이 중요할 듯합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송영길 활용법, 사실 서울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죠. 송영길 대표가 부산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송영길 대표는 명예 부산 시민이시고 가덕 신공항 전도사죠. 부산에서 와주시면은 그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850만의 그 노무현과 문재인을 만든 그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를 이제 민주당의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 식구처럼 여기고 좋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부산이 제2의 물류기지로서 우뚝 서야 되고 여기에 중심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이런 흐름에서 부산을 자꾸 다니셨는데 결국 당대표 시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낸 것까지 생각하면 저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정도면 저는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상은 자유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말입니다. 정치적 상상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니신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따지면 제가 사실은 부산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꽤. 과거 국민의힘도 전국선거 4연패라는 쓰라린 기억이 있죠. 민주당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아서였을까요? 이런 훈수까지 뒀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열흘, 일주일 된 신인을 당대표로도,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도 앉힐 만큼 민주당이 강단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부산이군 서울이군 신인들 공천하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지금 누가 나와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왜 신인은 공천하지 못합니까? 민주당의 정치 신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강단 있는 공천 배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간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실패한 부동산 정책, 과연 어느 선까지일까요? 당장 임대차 3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나마 당내에서 서울시장 출마에 적극적인 박주민 의원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또 한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뭔가 세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상징성은 또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의 느낌은 또 아니라는 점, 그런 면에서 머리가 훨씬 더 아픈 거죠.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후보군이 풍족한 편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경기든 서울이든 일단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이죠. 오늘 민주당과 합당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저희 새로운 물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또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정치 교체의 그런 뜻을 실체에 옮기는 일을 차질 없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 희망을 꼭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대하고 낳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반란을 꿈꾸며 창당한 새로운 물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김동연 대표, 제3지대를 기치로 내걸고 거대 양당은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까지 강하게 몰아붙였었죠. 다만 그 두 분이 그동안 걸었던 길로 봤을 적에 과연 뭐 공조나 단일화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뭐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 두 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정치 기득권의 한 축이었습니다. 성찰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서로 간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 대표의 입장,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당을 뭐 만들어 움직이는 게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렸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보이겠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모인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사기당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이 정당을 개인 정당화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 역시 여기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과 깐부를 꿈꿨던 권영진 대구시장. 3선 피로도에 낮은 지지율 때문일까요? 결국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권 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를 선택해달라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이 양강으로 꼽히죠. 김 전 최고위원은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 이 적임자란 단어를 사용해서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대구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저 김재원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윤석열과 손잡고 대구 발전으로 잡았습니다. 반면 홍 의원은 윤 당선인의 형님으로 통하죠. 특별 신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다만 홍 의원의 정치 스타일, 유력인에게 연연하는 분은 아니죠. 윤 당선인과도 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윤심 경쟁을 벌이기보단 자력 갱생에 무게를 둘 듯 싶습니다. 이런 홍 의원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공천 누리입니다.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출마 이력자와 현역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10% 감점을 받게 됐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던 25% 감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만입니다.
100m 경주를 뛰는데 10m 앞에 뛰는 사람과 경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우사인 볼트냐는 겁니다. 글쎄요, 홍의원뿐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천 룰이죠. 유불리를 판단해 출마 여부를 선택하는 건 홍 의원 개인의 몫입니다. 사실 지금 홍 의원이 걱정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 측근을 내보내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의 유 변호사에 대한 관심 예전부터 지대했다고 하죠. 유영아 변호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이 아껴요. 그래서 2012년대 총선 때도 공천을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특히 2016년 저희가 당대표를 할 때 유영아를 찝어서 내려왔었어요. 공천을 준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유영아 변호사는 공천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청와대랑 갈등에 그러니까 총선 공천 갈등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한 명이 유영아 변호사였어요. 그렇군요. 친박계로 통하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유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지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 의지를 다졌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가장 측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애틋한 감정이 있을 거고요.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요. 적극적으로 서로 또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 시민들의 그 선택을 받아야죠. 이른바 윤심과 박심, 대구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듯 싶은데요. 이러나 저러나 홍준표 의원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오늘로 지방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동원령을 오늘 내렸죠. 사실 여러 지역이 다 문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제일 큰 고민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당에서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나왔죠. 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도전했었죠.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작년에는 단일화에서 씩씩하게 졌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서 본선에서 시원하게 이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 김진 에너지가 바로 그 바람을 일으킬 카드입니다. 최고의 서울시장감, 최고의 도시 전문가 후보입니다. 관료 출신이나 여의도 정치인 후보가 성숙한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일꾼을 달라는 게 거듭 확인된 민심입니다. 서울의 도시 현장에 익숙지 않았던 후보들의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김 전 의원은 김진애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게 보약이 될 것이라면서 대권 프로젝트 가동하고 겉멋 홍보에만 몰두하는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에게도 중앙정부에도 골칫거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톡토는 정치에서도 얘기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 전 대표가 이미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뜻이 실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당내에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고문 측은 송 대표에게 거부감이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론을 얘기하는 건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김한길 위원장의 동생이죠. 이 김누리 중앙대 도고동문학과 교수와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또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김동연 대표를 만났잖아요. 김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할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호중 위원장과 김동연 대표가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일단 공개된 내용은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의 합당 관련 사항들 뿐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관련한 의견도 나눴을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 대표 주변에선 서울시장보다는 경기지사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고문이 서울시장은 송영길 전 대표, 또 경기지사는 김동연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돌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이렇게 공지를 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내일 유승민 전 의원이 또 경기지사 출마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소론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호중 총동원령,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 송영길 서울, 김동연 경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비로 구입했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죠. 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오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지만 삭발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백다혜의 국회 상황실, 오늘은 저의 찐이라고 하죠. 진짜 코너 백다혜의 해시태그와 콜라보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정치권 이슈들 해시태그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남의 옷장 사과 안 합니다. 갈등 일단락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남의 옷장.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가 공개되면서 옷감 논란이 불거졌죠. 특히 2018년 7월 김정숙 여사가 행사에서 착용한 동물 브로치가 고가품 브랜드 시사의 2억 원짜리 브로치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그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거냐, 뭐 짝퉁은 2만 원 정도라는데 뭐 그다음에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청와대가 국가 안보를 들먹이자 국민들은 김정숙 옷에 핵 잠수함 조종 장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드 발사 단추가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김정숙 여사가 지난 5년간 착용했던 모든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을 알아내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겠습니까? 그동안 침묵했던 청와대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는 건데요.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고민정 의원도 김정숙 여사가 기존에 입던 옷들을 리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옆에서 이런 모습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언론 보도들의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논두렁식의 시즌2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온 그런 그 관례를 알고 오히려 마치 그 논두렁시계 같은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논란을 보면서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 관련한 것들이죠.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전임 대통령을 망신주기 했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도 거의 그와 같은 거 아닌가. 청와대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논란의 브로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게 같은 걸로 보인다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자, 여러분 왼쪽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 저는 어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더 좀 그런 거는 실제로 그 디자인하신 분이 모모일보의 이런 사태를 보고 며칠 전에 가서 항의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만 사비로 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취자의 문자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러면 그 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궁금하다고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어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옷장이라는 주장에 영부인 김정숙의 옷장은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국민의 옷장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정숙의 옷장이 남의 옷장? 아니죠.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입니다.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죠. 당연히 영부인 김정숙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대통령 기록물이 돼서 15년 뒤에 공개되는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를 상대로 의전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실상 새 정부 취임 이전에는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전임 정부의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 동안은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또 사후 감독도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제는 특수활동비 좀 제대로 심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의전비 논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전 비용에 대한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9.7%로 더 높았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 측에서는 특활비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막겠다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당분간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사과 안 한다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만난 이후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삭발 투쟁을 시작했는데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매일 1명씩 삭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수위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답변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사과였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SNS로 전장현의 시위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는데요.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전장현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 시위를 이어가는 중에도 이준석 대표는 사과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이어 2호선은 타지 말라며 경고까지 했는데요. 어제는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한 소식도 직접 전했습니다. 전장현이 지하철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장현이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다행이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전장현의 시위를 비판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앞으로 이 협회와 정책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장현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장애인 단체를 서로 갈라세우는 것이고 지장협은 대선 기간에 집행부가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단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체장애인협회는 국민의힘 장애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 사무총장을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전장현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었죠. 오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이 대표와 상반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한 것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 포함해서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은 정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동기죠. 인수위 또한 장애인 이동권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는 20년 넘게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희가 지켜드리는 데 있어서 공약을 한 바가 있고요. 이에 이준석 대표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자신이 만든 공약임을 알렸습니다. 언론이 갈라치게 하려고 계속 인수위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나 본데 김은혜 의원이 언급한 당선인의 저상버스 공약을 만든 게 이준석입니다. 인수위와 전장현이 만나면서 잠시 소강될 것 같던 이들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모습인데요. 대선 이후 젠더 갈라치기로 책임론이 나왔던 이 대표를 두둔했던 분이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당 대표가 항상 본인 스스로의 소신만을 필요할 것 같으면 정치를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여당의 대표가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갈등 일단락입니다. 어제 인수위와 법무부의 신경전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업무 보고가 닷새 만에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갈등의 시작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비롯해서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동의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각종 법령 개정 작업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 밖에도 최근 3년 만에 재개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여야는 새로운 갈등 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소야대 전국 속 검찰개혁은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눈길을 끄는 세 가지 해시태그로 살펴본 정치권 소식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정치부 회의에서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백다혜의 상황실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자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해서 오늘 탁현민 비서관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섰고요. 사비로 결제를 했고 주로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조금 배치되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한복 6벌과 구두 16켤레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김혜자 누비장인이 한 언론사에 직접 제보한 건데요.
김정숙 여사가 한복을 구입할 때 매번 청와대 A 전 비서관과 동행을 했고 이 비서관이 봉투에 든 현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두 차례 수백만 원어치 한복을 사가면서 전액 5만 원권의 현찰을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는데요. 김 여사에게 두 차례 수자를 판매한 전태수 대표의 증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 모두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건넸다는 건데요. 전 대표가 만드는 구두는 켤레당 20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청와대의 해명대로 옷값을 모두 사비로 지출했다면 굳이 수백만 원의 현금을 찾아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실명 인터뷰긴 하지만 또 이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또 해명이나 또 반박이 나올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